예, 안녕하세요. 국어 담당 손석표입니다. 이렇게 생긴 안내문 보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관련한 부분은 안내문 1페이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따로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수업이고요. 일요일 날 2시부터 5시 반 사이에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시부터 2시까지 그 다음에 뒤에 30분 정도 수업 클리닉 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수업 앞뒤로 오셔도 되고 평일에 목요일 날 고정으로 클리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진행하는 수업 클리닉이 있어서 참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소개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석사학위 논문을 제가 수능을 가지고 받았어요. 수능 문항 분석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받았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해마다 제가 직접 수능에 응시한 응시 브이로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자녀분도 계시는데 저랑 올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수능에 직접 응시를 하고 있다. 이 점이 사실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교실 밖에서 보는 시선이 있고 교실 안에서 보는 시선은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되게 놀랐던 부분이 어, 올해 수능이 있고 작년 수능이 있다고 했을 때 올해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웃긴 게 저는 시험을 보고 나오자마자 바로 영상을 촬영을 하거든요. 뉴스를 아예 안 본 상태로 영상 촬영을 하는데 저는 시험을 보고 시험이 작년보다 쉽다라고 저는 영상 촬영을 했어요. 실제로 저는 쉽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영상을 올린 다음에 주변에서 연락을 받아서 욕을 먹었습니다. 아니, 너 이거 뉴스에서 어렵다고 난리 나는데 쉽다라고 올려놓으면은 주변에서 욕하지 않겠냐 라고 저를 걱정해 주셔가지고 전화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문항 분석으로 이제 학위를 받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문항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문항 취재에 참여했던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연락을 좀 하고 지냈어서 그분들한테 제가 한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었어요. 선생님, 제가 올해 수능이 쉽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날에 9시 뉴스에 나와서 시험이 어렵다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에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선생님, 저한테는 왜 쉽다고 하시고 뉴스에서는 어렵다고 하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랑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아니, 모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는 문제를 만드는 뭐가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수강했던 친구들은 시험이 쉬웠다고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전화에 전화해서 할만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실제로 등급 컷이 낮게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실제로 원인은 생소함에 기반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소함이 하나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생소했는지가 x값이고 만약에 이 x값을 제거할 수 있다면 생소함이 제거될 거고 생소함이 제거된다면 어려움이 제거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커리큘럼은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됐냐면요. 1, 2월 커리큘럼이 현재 진행 중이에요. 1, 2월 커리큘럼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x값을 지우기 위한 노력이랑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기출문항에 기반해 가지고 여러 영역들을 다루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치동에서 진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겨울 강의는 기출 분석으로 진행이 돼요. 다들 기출 분석 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느끼는 생소함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최신 기출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기출 분석 강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아마 자녀분들 책 보시면은 5개년 기출을 가지고 대부분 겨울 강의가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최신 기출을 얘기하는 게 경향성의 측면에서 약간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대치동에서 국어 공부를 쭉 해온 친구들은 국어 학습이 나름 대충 했다고 그래도 나름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3 첫 강의를 들어간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기출 분석 강의이긴 한데 본인이 한번 풀어본 기출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수업에서 생소함을 반복적으로 느낄까요? 어디서 한번 봤으니까 나름의 익숙함을 느낄까요? 나름의 익숙함을 느끼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되게 컴팩트하고 정밀하게 잘해 주시다 보니까 되게 굉장한 얘기를 멋있게 잘 듣고 갔지만 본인이 수업 상황에서 생소함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외려 익숙함을 느끼고 익숙한 걸 멋있게 듣다가 오게 되니까 생소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기출 분석을 할 때 오히려 학생들이 분명히 풀어보지 못했을 법한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공을 해드렸던 게 1월과 2월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관연도 기출, 여기서 관연도 기출이라는 건 뭐 10년 전이나 15년 전,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기출을 좀 닮아 있고 최신 경향과는 약간은 거리가 멀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생소한 상황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유 왜 그런지 이해 가시죠?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면은 최신 기출은 언제 다루냐? 당연히 추후 커리큘럼에서 최신 기출도 다룰 거고 과제물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최신 기출도 드리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행되는 강의는 이제 EBS 수능 특강 나온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EBS 수능 특강과 연계문항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페이지 넘겨가지고 4페이지에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EBS 수능 특강을 활용을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EBS 수능 특강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 이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분들은 분명히 11월에 생소한 상황을 맞이하실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주 자세한 해설서를 가지고 그 자세한 해설서에 A부터 Z까지 분석된 것을 보면서 EBS 지문을 장악하듯이 공부하는 게 타당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지문 자체를 생으로 만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당연히 지문 자체를 생소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게 11월을 대비한다면 조금 더 유리하겠죠. 본인을 반복적으로 생소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야지 생소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그런 상황에 처해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BS 강의가 사실 중요하죠. EBS 연계 교재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EBS를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A부터 Z까지 그걸 외워가가지고 당일날 시간 단축의 유용성을 더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 자체마저도 생소하게 자꾸 대해보는 상황을 통해서 올해 11월에 생소한 지문이 나올 건데 그 생소한 지문들을 극복하는 훈련의 매개로 삼을 것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전 두 번째가 맞다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치러졌던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의 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됐다고요. 혹시 여기서 이제는 젊으신 어머님들은 벌써 수능 세대 첫 세대가 계시더라고요. 옛날 수능에서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머리에 털라고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을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매우 자세히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지문 자체를 이걸 좀 멋있게 얘기하면 내재적으로 해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외부 정보를 개입시키지 않고 작품만 보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학생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내재적 해석과 외재적 해석이 있을 때 작품 바깥 이야기를 가지고 해석하는 걸 외재적 해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가 브랜드가 윤동주다 그러면 뭐 일제 강점기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외재적 해석이고,
내재적 해석이라는 건 작품에 나와 있는 말만 놓고 해석하는 걸 내재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현행 수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소한 상황을 무조건 맞이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소함은 왜 발현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굳이 따지면은 지문 자체를 해석하는 힘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알겠죠? 뭘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문 자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내재적인 해석들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EBS를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자세한 해설서가 학생들이 당장 보기에, 어머님들이 당장 보시기에 매우 팬시할 수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받으면은 A부터 Z까지 되게 자세히 써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아,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왜 11월에 그런 방식으로 작년에 공부한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심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EBS를 보실 때 본인이 작품 자체를 볼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상황을 마련할 거다. 이게 이제 이번에 진행되는 강의의 핵심이에요. 자, 같은 이유로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분석을 시도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분석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내용적으로도 분석을 시도할 수도 있죠.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둘 다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형식적으로 지문 분석을 한다는 것은 뭐 독서 문항, 비문학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지문 구성에 방식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선지 구성의 포인트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출 분석을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뭐 현대시를 어떤 주제와 관련한 얘기를 A 작품, B 작품, C 작품을 봤는데요. A 작품, B 작품, C 작품을 보니까 관련 기출 문제에서 꼭 묻는 선택지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각적 이미지랑 청각적 이미지가 나왔더니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라는 선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그런 형태의 글을 읽을 때는 감각적 이미지가 2개 이상 찍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내용적인 측면의 공부가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의 공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올바른 기출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학생들의 상식이 좀 떨어집니다. 여기서 지금 듣자마자 표정이 콱 구겨져서 미안한데 상식이 좀 떨어져요. 이 상식이 떨어지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가 빨리 변해서 상식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웃긴 얘기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문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혹시 수능에 나오는 현대문학의 범위가 일제강점기 즈음부터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구한 말쯤 나온 작품도 현대문학입니다. 그러면 순사가 나오고 있어요. 주제소가 나와요. 현대문학이래요. 이해가시죠? 새마을 운동이 나와요. 현대문학이래요. 저는 거의 마지막 세대여가지고, 저는 아침에 전 국민학교 다니다가 초등학교로 바뀐 첫 세대인데, 아침에 학교 갈 때 학교 정문에서 새마을 노래가 나왔었거든요. 시골에서 학교 다녔어가지고. 근데 혹시 학교 가시면서 새마을 노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 학교에 새마을 깃발 초록색 걸려 있었는데. 보세요. 근데 저도 현대고 이 친구도 현대인데 다른 현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상식들이 조금 많이 빕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바로 아실 텐데, 예전에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이란 작품이 수능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읽다 보면 중간에 정부미 포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웃으시는 분들은 바로 아시는 거죠. 이렇게 아이가 정부미 포대를 이고 간다는 건 이 집 잘 산다는 거, 이 집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집 못 산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현대문학이에요. 현대를 사시는 친구, 정부미 혹시 본 적 있어요? 어렵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괴리가 발생하는데 사실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현대라고 생각하고 출제를 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내재적으로 읽으면 최고 나이스한데 내재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해당하는 상식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식은 뭐 그냥 법상식, 경제상식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문학을 읽을 때 현재 지금 문학이 제일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왜 문학이 어렵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요소들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나온 것이 또 나오기도 해요. 실제로 보면은. 뭐 올해 수능 보시면 일동장유가라는 작품 나왔거든요. 근데 일동장유가 예전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나온 것들이 다시 반복되어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이제 뻔해요. 뭐 고전이나 뭐 아니면은 법이나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나올 만한 것들이 이미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더 다루기가 어려워서 다시 바꿔서 출제하는 것이 이제는 일반적인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지금 설명드리는 날을 기준으로 3월 모의고사는 D-42일이에요. 3월 28일 목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사실 3월 모의고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하고요. 해마다 조금은 3월 모의고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라고 했을 때 서울시 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이 약간은 어렵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목적으로 약간 출제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3월에 점수가 많이 깨지는 경향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점수가 깨졌을 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게 상식적인 마음가짐인데 거의 대부분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뭐 2학년 때 잘 봤으니까 뭐 그런 날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꽃 중에 꽃이 자기 합리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이냐고 얘기했을 때 사실 3학년 때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게 모의고사 자체가 모의고사 자체가 뭐 맥시멈 6에서 7회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올해 모의고사 일정 보니까 6회더라고요. 그럼 이제 수능까지 해가지고 7회 정도가 되겠다. 그죠? 만약에 뭐 요즘 축구 보시고 마음 많이 상하셨을 텐데 굳이 따지면은 축구 평가전이 월드컵 전까지 6번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평가전의 목적으로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매우 진지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 매우 진지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모의고사라는 말에서 모의라는 말이 더 중요할까요? 고사라는 말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모의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고사는 고사죠. 오른쪽이 지금 부등호가 가 있으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때나 아시안컵 때 축구 죽을 쓰면 욕을 해도 되지만 평가전 때 죽을 쓴다고 욕을 하면 안 되는 거랑 같은 이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매우 진지하게 대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 통해서 본인의 약점을 체크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약점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것 위주로 향후에 학습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실 고3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많은 것들을 많이 제공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자기가 모자란 것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주차과제물 특징인데 자녀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에 준하는 문항들을 매주 드려요. 그래서 그것들을 풀었을 때 OMR 카드를 제출하면은 본인이 틀린 문항과 관련해서 영역별
사고별 문항 분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본인은 고전 시가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고전 시가 중에서 보기가 달려있는 비판적 사고 영역에 대해서만 틀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고전 시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고전 시가 영역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묻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시가를 많이 푸는 것은 사실 경제적이지 못하고 고전 시가 영역 중에서 비판적 사고 영역을 묻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매주 제공되는 개별 분석 자료가 나갈 텐데 이 개별 분석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은 영역, 같은 사고 능력,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측정된 문항들을 개인화해서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수업의 특장점으로 제공을 해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뭐 수업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진행되는 대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수업 중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본인이 직접 입으로 대답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먼저 고마워하니까 수업을 계속 듣고 있겠죠. 겨울 강의 동안 저희는 한 명의 퇴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본인들도 납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어려움을 없앨 건데 본인들을 자꾸 생소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야 되고 수업 시간에 드리는 질문들은 모두 왜 여기서 이 말이 사용됐는지를 윤동주가 일제강점기 시인이란 얘기를 빼고 말해보라는 식의 질문을 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진행된 수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래 이렇게 안내문에 있는 번호로 문자 따로 주시면 제가 전화 드려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뭔가를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